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보고 오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각계 시민사회가 오체투지 행진과 삭발 등으로 특별법 공포를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절교하고 쓰러지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잊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벌써 이제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제 현재 김건희 특별법을 포함한 쌍특검법과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국회에 지금 거부권 법안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답답함이 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거부권은 지금 역대 이미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거부권을 뭐 즐기는 대통령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참 의의도 없기도 하고 또 거부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159명의 그런 대참사.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15,000배 이상의 정말 삼보일배를 하고 절규를 하는 유가족들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서 유가족들의 그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그런 이 인간다움을 좀 보여주기를 간곡히 소망을 합니다. 네. 자, 정부에서 거부권 이번 건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예.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했거든요. 이거 좀 실제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권한은 다른 뭐 비슷한 입법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뭐 필요하면 여야가 또 조정도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구성에 있어서 이제 9명으로 조사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야 3명씩 그리고 3명을 유가족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왜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유가족 유가족들의 생각을 여당에서도 함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가족들을 자꾸 여당하고 한 묶음으로 야당하고 한 묶음으로 봐서 자꾸 이 균형을 상실한 또 중립성을 상실한 조사의 구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당의 이 새로운 생각을 정말 희망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또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 초미의 관심사는 사실 인제 뭐 이태원 특별법도 있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예예예. 인제 김진표 의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여당이 지금 2월 1일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진 특검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그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이 재의결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2월 1일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인제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일단 2 월은 좀 힘들 것 예예예.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가오는 총선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구에서는 늘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민주당의 안방이면서 또 당내 경선에선 험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호남입니다. 지금 의원님 선거구도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선거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신인도 있고 뭐 또 신인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뭐 제가 사실은 당의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어서 선거 전략부터 시작해서 정책 공약까지 제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상 지금 뭐 4개월째 지역구를 뭐 주중에는 내려올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뭐 저도 뭐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호남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 공천은 당연히 이 전체적인 시스템 공천 룰에 의해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호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필터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도 발굴에도 지금 많은 시간을 또 노력을 하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인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공약들 중에 좀 예. 눈여겨볼 만한 공약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모두가 다 이 쉽게 말해서 킬러 콘텐츠다. 주목을 할 만한 공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1 월부터 시작을 해서 12 월까지 4개 내지 5개 정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인제 계층별로 20 대, 30대 또 30 대, 40 대, 40 대, 50대 이런 식의 인제 가장 그분들이 겪고 있는 절실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공약으로 계속 제시를 해 왔고요. 금년 들어서는 지금 이제 총체적인 국민 생활 전체를 또 국가적인 과제를 겨냥을 해서 지금 공약을 발표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1 월로 발표를 했던 공약 중에 저출생 대책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오랫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또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았던 공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1억 원 생활 지원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 자녀를 낳는 수에 따라서 이자와 이 채무를 감액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을 출생을 하게 되면 전체 부채가 싹 이 면제가 되는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 두 아이를 낳으면 24 평, 세 아이를 낳으면 34 평의 국민 임대주택을 분양을 우선 분양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그 지원, 또 아이를 갖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 의무화 뭐 이런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높은 관심과 또 뭐 지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국민들이 저희들이 뭐 의기양양해서 또 더 좋은 공약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저희들이 그 전국 도심철도 지하화 음.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예. 뭐 내일 모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광주도 지켜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네네. 어 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약일 네. 것입니다. 자, 공천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 진행된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 또 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이른바 비명 또 친문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지도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 검증 과정, 후보자 검증 과정을 쭉 눈여겨 지켜봤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무슨 계파나 성향에 따라서 더 이익을 보고 소리를 보고 뭐 그런 모습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비교적 공정하고 또 당당 정당하게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을 담당하는 분이 검증 최고 전문가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측면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뭐 구도가 친명, 친문 뭐 요즘 뭐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의 구도를
친문과 친명으로 나누는 것, 그건 이제 언론이 만든 조언데 비교적 그 관심을 끌기가 좋은 또 뭐 그런 소재거리여서 그게 계속 그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우리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안고 같이 나가는 게 유리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저는 친문이든 친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지금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또 생겨나면 그건 유권자들이 더 냉엄하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뭐 오며 가며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한 장 찍어 가지고 걸면 그게 친명이고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못 알아차릴 지역민들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제 총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역 하위 20% 컷오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중에 통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지대 세력에 대한 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컷오프가 통보가 되면 이런 현역 예. 의원들을 뭐 탈당하고 또 신당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그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게 진행될 거라고 우선 예상하시는지. 이제 뭐 그런 컷옵이 진행이 되면 뭐 그동안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탈당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당을 지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탈당한 분 중에서는 일부가 이제 제3 신당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제3 신당이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역 기반이 튼튼해야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소위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상징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친박연대처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지자와 지지 지역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3 신당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서 뭐 그 당으로 몰려가고 뭐 이런 현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제3지대 신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의정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반드시 견제 세력인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뭐 이기기 위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 하나에 집중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야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제 이탈 세력이 생겨날 경우 뭐 표 분산은 당연한 것이고 일부가 됐더라도 그게 또 아주 그 치열한 접전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이탈 제3 우리 민주당에서 뭐 이탈해서 나오는 제3 신당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탄탄해지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의원님하고도 이제 각별한 사이셨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 이후에 이제 계속 호남을 계속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광주 또는 전남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뭐 숙고하고 있다, 깊이 생각하고 음. 있다, 이제 좀 태도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특히 광주나 혹은 전남에서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하고 이 당이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다르고 또 최근에 뭐 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출마 여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겠죠 뭐. 이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도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 음. 계열에 있는 이제 제3신당이 뭐 수도권 같은 격전지도 그렇지만 또 호남 지역에서 여러 또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민주당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 음. 실제로 이 제3지대 신당들이 영향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미칠 수 있을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몇 번 제3지대의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지난 20대 때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뭐 아주 압승을 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을 했고요.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광주 전남 18명 중에 저 하나 딱 당선이 되고 모두 17명이 다 떨어졌던 그런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이 지역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제3 신당들은 호남이 이제 지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호남은 분위기가 뭐 민주당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제3 신당을 크게 주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주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하면서 이제 뭐 강하게 이제 뭐 비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음. 그때 보셨죠? 보셔서 이제 예. 아시겠지만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이제 말들이 많은데 뭐 갈등이 생겼다, 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뭐 그러다가 다시 봉합됐다,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공천권이라는 큰 권력을 두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봉합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난 25일 그 서천 화재 현장을 두 사람이 같이 가셔서 뭐 껴안고 화해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뭐 지탄이 아주 심합니다. 일시적인 봉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공천권을 둘러싼 이 갈등은 쉽사리 저는 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일련의 그러한 과정이 대단히 국민들의 눈에는 엽기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함께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천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력을 두고 좀 이렇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여쭤보죠. 갈등이 폭발했던 두 사람이 어제는 어찌 됐건 간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뭐 일부 나온 보도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좋았고 뭐 끝나고 뭐 "차도 한 잔 더 하자."라고 해서 뭐 예상보다 시간도 좀 길어졌고 그리고 민생 얘기를 주로 했다. 음. 그래서 뭐 민생 얘기만 나눴다. 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은 것처럼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보도된 걸 보니까 공천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뭐 그걸 애써 강조를 했더라고요. 뭐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의 자리가 그 두 가지 이슈 말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 했다는 걸 가장 많이 했을 것 같고 제 이제 짐작이. 뭐 그런 측면에서 그 휘발성이 큰 이슈가 두 분이 뭐 만나서 한 뭐 2시간, 2시간 반인가 뭐 이렇게 대화하고 밥 같이 먹었다고 그게 해소되겠습니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사안이 수사의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장을 내놔야 이게 민주당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안을 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또 어떤 뭐 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달게 그것을 감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보면 뭐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런 뭐 사과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변명과 억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자, 총선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1일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제도 아직 확정 못하고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게 민주당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다 정리를 한 것 예. 같고요. 이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위성정당 또 창당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무 작업도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주 안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 특히 민주당 의원 절반인 81명이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의원님 좀 개인적인 생각도 뭐 궁금하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선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국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미 확고한 당론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플러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자. 권역별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확고한 의사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제도 그대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플러스 뭐 유성정당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더욱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 파행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승리가 절대선인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우리는 냉철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부가 최종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은 뭐 멀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를 좀 아주 드러내놓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을 심판하겠다. 86세대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뭐 윤희숙 또 임종석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많이 나왔었죠. 누가 경제 전문가겠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운동권 심판론 이게 이번 총선에서 그 유권자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뭐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운동권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동권이 그동안에 이제 젊은 시절에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한 분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버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걸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왜 운동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더욱더 운동권과 이 경제 전문가를 서로 충돌시키고 또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뭐 선거 전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구도가 성립하지 않은 곳에서는 후보 안 내야 맞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구도를 가지고 그것만 자기들이 이제 목표로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여러 번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만 이번 22대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정말 파행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운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에서 많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지지는 그대로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파탄을 막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희망과 미래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길,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계호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